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낙태 금지라는 성과를 거둔 보수단체 보수파들이 다음 목표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설정했습니다. 보수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재단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 침공 시 타이완에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한 것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주민 3명 가운데 1명은 대유행 국면이 끝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절수를 하지 않으면 강제 절수령을 시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수주 안에 주민들의 절수 추이를 점검하고 강제 절수령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예비선거의 유권자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밤 11시 59분까지 온라인으로 등록을 마치면 자동으로 우편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려는 시민권자들은 사전에 개인과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인 시니어들의 상당수가 전자여행 허가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의 낙마 1순위로 지목되어 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로 두 번째 자진 사퇴입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봉화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5년 만에 추도식을 찾았고 지방선거를 8일 앞두고 여야 정치권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세계 부호 50명의 자산 총액이 올 들어 5,630억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호들의 자산 감소에는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은행들의 실적 개선 기대와 미국의 대중관계 완화 가능성에 상승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맑은 후 밤늦게 더 흐려지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57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오전에 흐린 후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7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5월 2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주민 3명 가운데 1명은 대유행 국면이 끝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전국의 성인 3,9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가 대유행이 끝났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는 직전 최고치인 지난해 6월 29% 조사 결과를 5%포인트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공화당 지지층의 66%가 대유행이 종료했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10%만이 이 같은 입장에 동의를 했습니다. 무당파의 경우에는 39%가 대유행이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다수 국민들은 현 시점에서 자신들의 삶이 대유행 이전 일상으로 어느 정도 복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응답자 58%는 어느 정도 일상이 회복됐지만 완전히 정상화하지는 못했다고 답했고 21%는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일상으로 복귀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인 50%가 영원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이미 돌아왔다가 21%, 내년 1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약사 파이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5세 미만 아동에게도 효과가 있음을 임상시험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자는 오늘 생후 6개월에서 4살 아동에게 성인 접종량의 10분의 1 용량인 3마이크로그램을 3차례 접종한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80%로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이자는 이에 따라 이번 주 후반 FDA에 5살 미만 아동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버트 뷰라 파이자 CEO는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 백신이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더 빨리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약사인 모더나는 지난달 말 이미 5살 이하 아동용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FDA는 다음 달 15일 외부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열리는 공화당 조지아주 주지사 경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대리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펜스 전 부통령은 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을 하루 앞둔 오늘 각자가 지지하는 주지사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전화유세를 통해서 조지아 주지사 경선에 출마한 데이비 퍼듀 전 상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펜스 전 부통령은 저녁 카운티 공항에서 현직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선거유세에 참가를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공화당 조지아주 주지사 경선에선 현직인 캠프 주지사가 퍼듀 후보를 2자릿수 이상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퍼듀 후보 측은 막판 역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비선거 당일인 내일 숨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퍼듀 후보에게 대거 투표를 하면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공화당 조지아주 주지사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낙태 금지라는 염원 달성을 눈앞에 둔 보수파들이 다음 목표로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설정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끄는 보수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재단이 이달 초 어퍼머티브 액션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상대는 명문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캠퍼스의 다양성 확보라는 대의 명분을 걸고 입학 전형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지난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 사이에선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명문대 지원 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위헌성을 따지는 도전도 계속됐지만 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이번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재단의 상고는 이전의 위헌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소송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는 광범위한 주장을 담았다면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적인 차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민권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 소수인종 학생에 대한 혜택의 불법성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일대 법대 저스틴 드라이버 교수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 입장에선 상고 이유서에 담긴 어퍼머티브 액션 피지 논리가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일조를 했다며 워싱턴 DC 검찰로부터 고소가 됐습니다. 워싱턴 DC 칼러신 검찰총장은 오늘 저커버그 CEO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서 역할을 했다며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러신 총장은 소장에서 영국 정치 컨설팅 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동의 없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페이스북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고 시행하는 데는 저커버그 CEO가 깊숙이 관여를 했고 또 그가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신 총장은 이 전례 없는 보안 침해 사고로 미국인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고 저커버그의 정책 때문에 페이스북의 불법 행위 범위에 대해 이용자들이 오해하도록 하는 단연간의 활동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침공 시 타이완에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한 것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침공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개입도 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 Yes, You are. that's the commitment we made.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과 타이완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즉각 해명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백악관의 해명을 따르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약속을 반복했다며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타이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는 타이완 관계법에 따른 약속을 강조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As the president said, our one China policy has not changed. He reiterated that policy in our commitment to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미국은 그동안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자위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군사 개입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군사 개입이 거론되면서 미국 정부가 확대 해석 차단에 나선 셈이지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으로 가뜩이나 불편한 중국으로서는 반발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로 구성된 쿼드 정상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쿼드 4국은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다만 인도가 러시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직접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쿼드 정상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해양 진출과 패권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에서는 수준 높은 인프라 정비, 우주와 사이버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오는 30일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메모리얼데이 주말에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국장을 지낸 차 부소장은 북한은 미국의 국경일을 사랑한다며 자신이 정부에서 일할 때 북한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모든 도발을 감행하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다발적인 무력 도발을 재개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국 회의가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44개국 국방 당국자들은 오늘 우크라이나 방어 자문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우크라이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는 우크라이나 전황을 공유하고 군수품은 물론 인도적 지원을 독려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서방 국방 당국 간의 협의체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격퇴하도록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서방 국가들이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다시 문을 연 대사관 경비를 위해서 군 파견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오늘 국방부에서 화상으로 개최한 우크라이나 방어 자문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미국 대사관 보호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재투입하는 계획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기획에 대한 행동지침 개선과 필요한 사항이 아직 국방장관이나 나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행동지침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결국 미군의 우크라이나 재배치는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열흘 전인 지난 2월 14일 키이우 대사관을 필수했다가 러시아가 키이우에서 퇴각한 이후인 지난 18일 3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재개관 이후 미국 대사관은 현재 군이 아닌 국무부 외교안보국이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국 공관의 경우에는 해병대가 경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L,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다섯 시 19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입니다. 한인타운 인근의 각 프리웨이 구간들 조금씩 정체가 심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힐 스트리트 구간부터 워싱턴 블루버드까지 10마일 또는 10마일 미만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역시 멜로즈 애비뉴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워몬트 애비뉴 구간부터는 브로드웨이까지 10마일대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도 있습니다. 5번 프리 사우스 방면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구간 위험 신호 켜져 있고, 5번 프리 노스 방면 브랜드 블루버드 구간에는 추돌 사고가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5번 프리 노스 방면 팩스턴 스트리트 출구에도 역시 추돌 사고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브린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절수를 하지 않으면 강제 절수령을 시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섬 지사는 오늘 LA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수도전력국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 절수령의 채택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보통 1월에서 3월까지가 강우량과 적설량이 가장 높은데 올해는 100년 만에 비와 눈이 가장 적게 내린 시기로 기록됐습니다.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절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했지만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의 물 사용량은 2020년 3월과 비교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뉴섬 지사가 언제쯤 강제 절수령을 채택하려고 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앞으로 수주일 내에 주민들의 절수 추이를 점검하고 강제 절수령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 7일에 치러지는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이 오늘로 마감됩니다. 만 18살 이상 시민권자 가운데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민들은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마치면 이번 선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유권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편 투표용지가 발송됩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을 놓쳤더라도 투표 참여는 가능합니다. 투표 전후 11일간 운영되는 보팅 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등록을 마친 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LA시장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차기 LA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던 사업가 라미 바마가 오늘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리카루소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바마 전 후보는 성명을 통해서 카루소 후보는 자신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LA시를 만들겠다는 같은 비전을 갖고 있다며 카루소 후보에 대한 지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바마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서 시장 선거에서 중도에 물러난 후보는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에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는 그대로 이름이 남아있게 됩니다. LA 카운티 내 부동산들의 기준 가치가 역대 최고로 상승했습니다. 제프리 프랭 LA 카운티 산정국장은 카운티 내 부동산 산정 가치 확정일을 앞두고 발표한 전망치 보고서에서 LA 카운티 전체 부동산의 기준 가치가 지난해보다 1,000억 달러 증가한 1조 8,6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LA 카운티 부동산 가치 기준가는 지난해보다 6%가 상승한 것으로, 이에 따라 올해 LA의 전체 재산세 세수는 총 18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LA 카운티 부동산 산정 가치가 역대 최고로 올라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입니다. 프랭 국장은 주택시장의 활황으로 주택 매매에 따른 주택가치 재산정 가치도 역대 최대로 올라갔다며 주택 매매에 따른 재산정 가치 증가분이 올해 총 6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팔로스벌지스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새벽 4시 45분쯤 1400블락 파세오 델마에서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팀은 300피트 절벽 아래로 떨어진 4명을 발견하고 헬기를 동원해서 이들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4명 가운데 부상을 당한 3명은 구조됐지만 다른 1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소방국은 피해자들은 20대로 추정되며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사고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인 가운데 일단 차량이 연루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국은 설명했습니다. 다이아몬드바 6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 힐사이드 북쪽에서 오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경 필립스 랜치 로드에서 산불 신고가 접수된 뒤 소방국이 1시간 만에 이 불을 진압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0.25에이커 정도가 전소됐으며 인명과 건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개솔린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트리플레이는 캘리포니아주 개솔린 평균 가격이 $6 6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와 같은 갤런당 $6 9.8센트,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0.1센트 하락한 갤런당 $6 7.1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미주 지역에서 한국 방문길이 오르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니어층이 새로 시행되는 전자여행 허가제, 즉 KETA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부터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해제돼 고국 방문길이 터지면서 미주 한인들의 고국 방문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한인 시니어들이 전자여행 허가 제도인 KETA 절차에 익숙치 않아 곤혹스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 허가 제도인 KETA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의무화된 제도로 시민권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개인과 여행 관련 정보들을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시민권자들은 KETA가 있어야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이 가능한데 아직도 이 제도를 숙지하지 못한 한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특히 미주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한인 시니어 중 상당수가 전자여행 허가제 KETA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민우 LA 총영사관 민원 담당 영사입니다. 일단은 미국 시민권자분들은 그 KETA 신청을 하고 또 허가를 받고 이제 한국 입국하셔야 되는데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에 또 한인 시니어 중 상당수는 KETA 신청 절차 자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ETA 작성 시 본인의 사진을 업로드해야 되는데 컴퓨터 사용에 서투른 노인층의 경우 주위의 도움 없이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사진 업로드의 경우 용량이 중요하다 보니 시니어층이 혼자 절차를 밟는 것을 어려워하고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 주위 이웃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파일 용량이 그러니까 100KB 이하로 로드를 해야 이게 잘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체류 시에 거주하는 주소 기입에도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소지 입력의 경우 우편번호 기입이 필수적인데 한국 입국 시 체류하는 장소의 우편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경우 주소 표기 시 시, 도, 동, 그리고 아파트 호수를 표기했는데 2014년 1월 1일부로 우편번호가 포함된 도로명 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돼 미주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시니어층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민우 형사는 KETA 신청 시 우편번호를 모르는 경우 도로명을 조회하면 되지만 도로명을 영문으로 기입해 조회해야 되다 보니 시니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운 내 관광사들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낯설기는 하지만 젊은 층의 경우 별로 어려운 점은 없는데 컴퓨터를 다루는데 서툰 시니어층의 경우 아무래도 혼자 처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영사관은 한국체류 시 거주하는 곳의 우편번호를 확인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검색창에 우편번호 찾기를 검색 후 우편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ETA 신청에 대한 관련 정보는 LA 총영사관 홈페이지 www.mofa.go.kr에 방문 후 검색창에 KETA를 검색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야당의 낙마 1순위로 지목되어 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후반기 국정원 구성 협상 등으로 또 한 번 신경전을 예고한 여야가 정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자녀의 편입학, 병역특혜 의혹 등으로 아빠 찬스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새 정부 1차 내각 인선에서 깜짝 발탁된 지 43일 만입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자신과 자녀들을 향한 의혹이 허위라는 게 밝혀졌지만 이와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이 제기됐고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여야 협치를 위한 미랄이 되겠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밤늦게 자진 사퇴를 발표하기 전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방선거 악영향 등을 우려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결단 촉구도 사퇴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중진 및 또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 정호영 후보자가 하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정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아온 민주당은 이번 사퇴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끝까지 이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또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인사정국의 마지막 뇌관이었던 정 후보자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당장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차지할지를 놓고 공방이 격화하는 등 엉킨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 인준과 정호영 후보자 사퇴로 한 발씩 물러선 여야가 새로운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어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5년 만에 추도식을 찾았고 지방선거를 8일 앞두고 여야 정치권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KBS가 전합니다. 노란 모자를 쓰고 노란 풍선을 든 추모객 2만 명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추도식은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특권과 반칙을 배격하고 원칙과 상식을 기반으로 정의로운 나라, 시민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전 일찍 봉하마을에 도착했습니다. 5년 만입니다. 권양숙 여사, 민주당 지도부와 도시락으로 오찬도 함께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별도의 발언 대신 SNS에 약속을 지켜 감회가 깊다. 깨어있는 강물이 되어 바다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국민의힘도 다수가 참석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권양숙 여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협치의 틀도 그렇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도 저희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선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였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여야가 일제히 노무현 정신 계승을 외친 가운데 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를,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6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2차 토론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토론 시작부터 격돌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는 상대방에게 꾸준히 제기되어온 의혹을 파고들면서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토론 시작부터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도지사 공약으로 갈 때는 공공주도의 재건축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 한나절 지난 다음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공공이 빠지고 신속한 재건축이라고 민간을 암시하셨죠. 김동연의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주민 의견에 따르는 것입니다. 공공에서 좋은 점도 있고 민간이 좋은 점이 있겠죠.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의 KT 채용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검사가 공채과정 A 추천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시댁 쪽에서 책임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청탁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정부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아마 수사가 저를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김은혜 후보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거론하며 이 전 지사와 김동연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이었죠. 그 사적 유용에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재명, 김혜경 부부 설득해서 사법당국 조사를 받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법당국에서 할 얘기를 제가 왜 이재명 후보한테 하겠습니까? 사법당국 판단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면 그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일이죠. 김동연 후보 역시 김은혜 후보의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에 대해 말 바꾸기라며 공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반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무료화를 찬성했어요. 무료 프리패스라도 발급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분들의 의견이 많아서 일산대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밖에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은혜 후보의 남편 건물 재산 누락 의혹과 김동연 후보 지인의 기재부 부정 채용 의혹을 동시에 제기했고 강용석 후보에게는 윤 대통령과 당선인 시절 통화했다고 언론 인터뷰한 데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인천 기양을 국회의원 출마를 놓고 국민의힘에선 연고 지역을 버리고 도망쳤다며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상대 후보 역시 이달 초 인천 기양구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지원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남이 이재명을 키워주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성남이 다시 이재명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동안 이 위원장의 이른바 무연고 출마를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이 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분당을 버리고 개항으로 갔으면 개항 이야기를 하라고까지 썼습니다. 경쟁자인 윤영선 후보도 25년 산 사람과 25일 산 사람의 대결이라며 날을 세워왔습니다. 25년간 개항을 지켜오면서 개항의 미래를 괴물해온 사람과 이제 온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사람, 아마 선거일 때쯤 되면 25일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 후보 역시 이달 초에야 인천 계양구로 전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윤 후보는 서울 목동에 10년 넘게 소유해온 집이 있는데 지난해 5월 이곳으로 이사 갔다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다시 계양으로 주소를 옮긴 겁니다. 민주당은 25년 계양 사람을 내세우더니 정작 자신은 21일 된 가짜 계양 사람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해 잠시 서울집에 머물렀다면서 계양 사람들과 쭉 어울려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위원장은 앞으로 전국 지원 유세 대신 수도권, 특히 자신의 지역구 선거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천 계양을 선거가 그만큼 접전 양상이라는 걸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8일 앞두고 여야는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했고 민주당도 투표를 하면 이긴다는 읍소 전략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YTN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직 단체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칫 조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속 의원 전원이 오는 27일부터 사전투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율을 올리자.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사전투표를 저는 다 사전투표를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민주당 심판론을 내세우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를 정조준했고 민주당이 공세를 펴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이슈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층 총결집을 시도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투표하면 이긴다며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최근 자신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오차범위한 접전이라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투표장에 가서 꼭 투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만들고 했던 분들이 투표장에 가기만 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른 분들 포기하지 않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수도권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간 신경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 것을 보고 급조된 공약이 아닌가. 다만 송영길 후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건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실현 가능성도 매우 떨어진다. 어린이들 밥 주면 안 된다고 울고 시장직을 그만두는 시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밥을 아침밥까지 먹이고 아이들을 우리 아이처럼 챙기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초접전 박빙 승부에서는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켜 투표장으로 더 많이 이끌어내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여야의 투표 참여 호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은행들의 실적 개선 기대와 미국의 대중관계 완화 가능성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618.34포인트가 오른 31,880.24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72.39포인트가 상승한 3,973.75, 나스닥 지수는 180.66포인트가 뛴 11,535.2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여름 수요 증가 기대에 전장과 같은 110달러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1센트가 오른 배럴당 110달러 2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호 50명의 자산 총액이 올해 들어서만 5,630억 달러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급격하게 얼어붙은 투자 심리 탓에 50대 부호의 자산이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부호들은 더욱 가파른 자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바이낸스 설립자인 중국계 캐나다인 창펑자오의 자산은 올해 들어서만 809억 달러나 줄어 50대 부호의 자산 감소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입니다. 50대 부호들의 자산이 대폭 감소한 것은 올해 들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8%나 하락하고 미국의 중대형 기업 중심인 S&P 500 지수가 18% 떨어지는 등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스캇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 CIO가 비트코인이 8,000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마이너드 CIO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에서 3만 달러 선이 지속적으로 깨진다면 8,000달러가 궁극적인 바닥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거론하면서 연준의 이러한 태도를 고려할 때 비트코인의 시세가 하방으로 더 내려갈 여지가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너드 CIO는 CNBC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라 쓰레기라면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앞으로 더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그는 무엇이 지배적인 가상화폐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그는 가상화폐 시장의 현 상황을 2000년대 초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하면서 가상화폐가 가치 저장 수단, 교환 수단, 그리고 거래 단위라는 통화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도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USD 폭락 사태와 관련해 두 화폐의 발행 구조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오늘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인 다보스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CNBC가 주최한 다보스 포럼 패널 회의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으로 뒷받침되면 달러 대비 가치가 1대1로 안정적이지만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20% 수익을 약속한다면 피라미드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는 결국 산산조각이 나면서 허물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미국 시장 진출 이후 1000만 번째로 판매한 차량은 전기차 EV6라고 판매법인이 밝혔습니다. 기아는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모레노밸리 딜러점에서 1000만 번째 차량으로 EV6를 판매했고 최근 이를 기념해서 구매를 계약한 고객에게 전기차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또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으로 세인트주드 아동병원 등 비영리단체 9곳에 1000만 번째 구매 고객 명의로 기부금도 전달했습니다. 앞서 기아는 4월 실적 발표를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 29년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기아 북미권역 본부장인 윤순규 부사장은 누적 판매 1000만 대 돌파는 기념비적인 업적이라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전략을 통해서 미국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가 인디애나주에 새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양사는 지난해 10월 발표에서 북미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사를 만들고 2025년부터 공장 가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PSA 그룹이 합병해 지난해 출범한 완성차 회사로 산하에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 지프, 마세라티 등 14개 자동차 브랜드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직후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중국 내 숙박 공유 사업을 종료합니다. CNBC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이르면 베이징 시간으로 24일 오전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올 여름까지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서 중국 본토의 모든 숙박 리스트를 내릴 예정입니다. 에어비앤비의 철수 결정은 지난 2016년 이 회사가 중국 본토에 진출한 지 6년 만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맥도날드에 이어 세계 최대 커피 기업인 스타벅스도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오늘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130개 매장을 모두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사업을 청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로써 러시아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완전히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3월 초 러시아 내 모든 영업 활동을 중단하면서 매장을 일시 폐쇄하고 자사 상품의 러시아 수출도 중단했습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이 경기 침체 위험을 떨쳐낸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훨씬 나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스 위원장은 CNN 스테이트 오브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인플레이션 억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디스 위원장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